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2강 수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즐겁게 수업 시작해볼까요? 네, 우리는 지금 1단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인간, 사회, 환경이 어우러진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시간적 관점, 두 번째는 공간적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관점, 마지막으로 4번째는 윤리적 관점이었죠. 시간적 관점은 현상이나 사건의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고, 공간적 관점은 현상을 위치와 장소, 분포 양상과 형성 과정 등의 공간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관점은요, 특정 현상의 배경을 사회 구조 혹은 사회 제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공부했죠. 윤리적 관점은요, 인간 행위의 도덕적 기준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방금 말했던 4가지의 관점,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있어서 이러한 4가지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통합적 관점의 탐구가 가능해지는 거죠. 통합적 관점이란 구체적인 사회 현상을 시대적 배경과 맥락, 그리고 위치와 장소 및 네트워크 등의 공간적 맥락, 그리고 사회 구조, 제도의 영향력, 그리고 규범적 방향성과 가치, 이것 등을 모두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및 환경을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양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잡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배울 내용은요, 지난 시간 통합적 관점의 이해에 이어서 2번째 단원인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8페이지를 같이 봅시다. 이 단원의 주제를 볼까요? 주제는 행복의 의미와 기준이죠. 오늘 우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대와 지역이죠.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또 하나는 사상가들이 행복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0페이지를 먼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헌법 제10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04쪽에 봐도 같은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죠. 행복 추구권은 자연법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존엄성 조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됩니다.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거나 헌법 질서나 도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만 보장이 되죠. 행복추구권도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도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행복.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일 수도 있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또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또 삶의 목적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삶의 목적은 대부분 우리가 그 자체로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건 돈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목적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보다 높은 어떤 목적 말이에요. 이처럼 점점 높은 목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더 올라갈 수 없이 우리가 그 자체로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의 목적에 이르게 되는데 많은 사람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1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인생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등학생의 응답이 나와 있네요. 명예를 얻는 것,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유롭게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될 텐데요.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명예를 얻어서 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결국 내가 원하는 건 그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이 뭔지 그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행복이란 일반적으로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과 명예를 얻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다 높은 삶의 목적을 추구하기란 어렵겠죠.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나 신체적, 정서적 건강, 또 친밀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에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행복의 공통된 기준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온 이 행복의 기준이 시대나 지역에 상관없이 늘 같았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행복의 기준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상황에 따른 행복의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기원전 323년부터 기원전 31년, 로마가 그리스 세계를 지배하기 전까지의 약 300여 년간의 시기를 우리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이 헬레니즘 시대나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중세,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했던 근대에는 각각 중시되는 행복의 기준이 서로 달랐죠. 여러분 교과서 19페이지 함께 볼까요?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우리 헬레니즘 시대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세상 일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이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실 그전까지 도시국가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도시국가가 사라진 뒤에는 국가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죠. 사람들의 생각은 예술 작품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예술가들은 작품의 아름다움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개념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중세시대 사람들은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신의 선택을 받아서 천국에 갈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했던 근대 시기. 그 시대 사람들에게 행복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바로 자유와 평등이었겠죠. 행복의 기준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 행복의 기준으로 중시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도 행복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충족과 질병이 없는 삶,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혹은 삶의 여유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한 지역은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두 장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 사진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서 또 총격을 가해서 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시위대는 전국적인 총파업에 나섰고 군부도 이 시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죠. 미얀마는 지난 2월 1일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민들은 연일 쿠데타에 저항하는 거리 시위를 벌이고 군부는 발포도 마다하지 않는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죠. 지금 미얀마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미얀마의 국민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 그게 무엇일까요? 아래 사진도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진이죠.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만성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결핍되어서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아이들이 말하는 행복의 의미는 뭘지, 행복의 기준은 또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시되는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에 여러 행복 관련 지수를 통해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간 개발 지수는요, UN 개발 계획이 매년 각국의 교육 수준, 국민 소득, 평균 수명 따위를 주요 지표로 삼아 국가별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돈으로만 따질 수 없다. 그래서 소득과 함께 교육 수준과 평균 기대 수명 등을 반영한 인간 개발 지수를 유엔이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의 지수는요,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1개의 지표를 각각 0점에서 10점으로 산정해서 각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1년부터 매년 이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7년 더 나은 삶의 지수에서 38개국 중 29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삶의 질까지 높이는지는 불분명하다 라는 비판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2014년 처음 발표한 삶의 질 종합지수, 이게 국민 삶의 질 지표인데요. 여기에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표가 포함되고 물질 지표와 비물질 지표로 나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 이것이 2000년 이후에 삶의 질을 반영하는 종합 지수들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 다양한 이유는 뭘까요? 행복은 어느 한 가지 기준의 충족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소득이나 고용, 기대 수명 같은 객관적 기준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만족감까지 고려해서 행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행복 관련 지수들은 대부분 주거, 소득, 고용, 수명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행복 실현의 중요한 기준으로 꼽고 있죠.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아무리 잘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나 상대적 박탈감 등 기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등 주관적 기준까지 충족되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더 나은 삶 지수 또는 국민 삶의 질 지표 등 최근의 행복 관련 지수들은 객관적 기준과 더불어서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행복을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행복은 어느 한 가지 기준만 충족된다고 실현되는 건 아닌 거죠. 행복의 다양한 기준을 통합적으로 충족해서 우리 삶의 질 전체가 높아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사회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교과서 21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나와 있는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 정말 좋죠?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은 여기에서 인상적인 구절이 어디인가요?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힘을 얻었던 적, 여러분도 있죠? 이제 선생님은
이 수업 녹음을 마치면 집으로 갈 텐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것도 정말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한번 써볼까요? 행복이란 무엇인지 한번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 실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준, 그게 뭔지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 보면 미국의 종합사회조사에서 사람들에게 삶의 각각 다른 차원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질문을 했다고 하죠. 조사 결과 행복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7가지 기준이 있었다. 순서에 따라서 보면 가족관계, 그리고 경제적 상황, 직업, 공동체와 친구, 건강,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관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7가지 기준 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를 한번 골라보고 그 이유를 적어봅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한번 발표해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를 여러분 한번 패러디해서 지어볼까요? 힘들 때 나의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심심할 때 같이 놀 친구가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잘 과제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2, 23페이지 융합주제 탐구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제시문이 있습니다. 이 제시문을 읽고 분석해 보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데요. 잠깐 이 강의를 멈추고 먼저 자세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시문 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고대 그리스인과 고대 중국인의 행복관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스인이 정의하는 행복이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스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했다면 중국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중요했다. 주변 환경을 자신에 맞추어 바꾸기보다 자신을 주변 환경에 맞추도록 수양하는 일을 중시했다. 그래서 중국인에게 행복이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개인의 탁월성 추구를 행복이라고 본 이유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들의 문화 때문이겠죠. 반면 고대 중국에서 화목한 인간관계 유지를 행복이라고 본 이유는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그들의 문화 때문이겠죠. 지문 나를 한번 볼까요? 행복은 욕망의 충족에서 나오고 불행은 욕망의 좌절에서 나온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충족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노자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미덕을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노자는 과욕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 불만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탐욕보다 더 큰 결점은 없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쾌락주의의 역설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육체적, 물질적 쾌락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점점 더 높은 강도의 쾌락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처음에 느꼈던 쾌락을 다시 얻기가 어렵죠. 따라서 쾌락을 버리는 일이야말로 오히려 쾌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쾌락주의의 역설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헬레니즘 시기에 활동한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가 이렇게 말했네요.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치의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결핍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그러므로 쾌락이 목적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행복한 삶의 근원이자 목적이라는 쾌락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쾌락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어떤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고통과 근심을 제거해서 평온한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소극적 쾌락주의를 지향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욕심을 줄여서 만족감을 얻도록 하는 것. 결국은 이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라에 제시된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 국제 비교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이 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순위는 물질적 행복 순위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죠. 그렇다면 주관적 행복 수준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또 주관적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는 3강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